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황성욱 변호사의 황변의 법 뒷담화. 네. 네. 자, 오늘은 법이 안 내려도 되지 않습니까? 법이 아니어도 되죠. 네. 네. 무조건 뒷담화 까는 건 좋으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네. 이게 또 뒷담화라는 네. 게 또 이 문명의 이 발전을 상징하는 거 저는 그 아니겠습니까? 일본 말인 줄 알았습니다. 저는 뒷담화인데 네. 그걸 뒷담화라고 알아들어서 어렸을 때 네. 이게 남을 욕하는 일본어인가 그랬었는데 그래서 아니더군요. 아니 민간 어원설이에요. 원래는 뒷담화가 맞는 말인데 아. 요거를 이제 우리말로 담화라고 한자를 찾아낸 거 아닌가. 아, 네. 또 원래 담화를 깐다. 그렇죠. 그렇죠. 담화가 머리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 당구에서 보면 이렇게 그 뒤로 돌려치기. 아. 네. 요 얘기 아닐까요? 아, 그렇군요. 네. 예. 아, 본론으로 들어가야겠죠. 네, 아무튼 뒷말을 한다. 네. 자, 오늘 어떤 뒷말을 해주시겠어요? 뭐 저는 감히 사법 쿠데타라는 용어를 쓰고 싶을 정도로 11월 25일 전주지방법원이 통합진보당 소속 전북 도의회 비례대표 의원의 지위가 유지된다. 네. 네. 아,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 전남도 의원의 경우에는 소송 형식을 네. 취소 청구로 들어가서 이제 각하로 끝났는데 여기는 뭐 소송 형식은 제대로 들어갔더라고요. 네. 그 도의원 지위 확인 소송으로 들어갔는데 이미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에서 법원이 네. 각하 판결을 한 적이 있죠. 그렇죠. 예.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을 벌이고 그러니까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은 지역구 비례대표 다 각하 아니에요. 네. 다 이제 국회의원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게 정말 네. 그 사법부에서 우리가 흔히 사법부라고 말하면 대법원을 말하는 건데 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간에 어떻게 보면 오래된 권력 다툼이라고 해야 될까요? 사실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대법원의 오만한 행태가 지금 발현된 거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 이제 법원의 그 법원 행정처 네, 여기는 대법원장의 직속 기구고 그렇습니다. 승진을 하기 위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죠. 인사권을 가지고 예. 이것도 굉장히 엘리트들이 가는 데 아닙니까? 예. 근데 거기서 무슨 뭐 판결 전문 공개 시에 보수 언론의 반발이 예상된다. 그렇죠. 정치적인 얘기를 떴더라고요. 네, 공보 네. 스탠스가 뭐 전주지방법원과 법원 행정처 사이에는 일치가 됐다. 예. 이거는 무슨 정당의 문건이지.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법 기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네, 이제 이게 비슷한 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헌법재판소에서 결정 주문과 이유가 있는데 네. 주문에 통진당은 해산한다. 그다음에 두 번째 주문으로 소속 국회의원 뭐 실명 거론도 되겠죠. 네. 이석기를 비롯한 뭐 김재현 의원 이런 네. 분들 지위를 상실한다라고 주문을 두 개를 냈습니다. 네, 이 위헌정당 해산 심판은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민사소송법상으로 그 기판력이라는 그 법률 용어가 나오는데요. 네. 판결의 그 효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판결의 효력은 주문에만 있고 이후에는 없다라는 게 민사소송법상의 어떤 법 원칙인데 네. 이제 대법원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헌법재판소 주문에 국회의원 지위 상실하고 정당에 대해서만 있지 네. 지방의회에 대해서는 얘기 있느냐?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 말해서 그러니까 법에 빈틈이 예, 요거를 한번 다시 한번 네. 다른 각도로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나라 헌법재판소가 법률에 대한 위헌을 심판합니다. 네. 헌법재판소법에 보면 법률에 대한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심판한다고 딱 그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위헌 합헌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헌법재판소는 한정위헌이라든지 한정합헌이라든지 헌법 불합치 같은 이 변형된 주문을 냅니다. 네. 그러니까 한정위헌 같은 경우는 법률을 이렇게 해석하는 한 위헌이다. 그러니까 법률을 해석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렇죠. 헌법에 어긋나게 해석하는 요 부분을 빼라. 이런 식으로 이제 주문을 내는데 네. 그 이유가 뭐냐면 법률은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가 합의제 기관인 국회에서 다수결에 의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함부로 위헌이라고 선언한다라는 것이 그 민주적 정당성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합헌적으로 해석을 하는 게 이제 사법부의 어떤 속성인데, 그러니까 무조건 다 위헌적인 요소가 요만큼이라도 있다고 다 위헌을 해버리면 더 큰 혼란을 그렇죠. 일으킬 네. 수 있기 때문에 한정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려요. 그 근거를 헌법재판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부 다 없앨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부분적으로 없앨 수 있는 권한도 있다라는 해석을 하는 것이죠. 네. 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과 한정합헌 효력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건 또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법원은 이제껏 헌법재판소가 네. 한정위헌이라고 딱 한 법률을
그렇게 딱 선고를 내리면 그 법률이 걸린 재판에 있어서 헌법재판소의 해석론을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 독자적으로 간다. 예. 왜냐하면 그 논거는 법률에 대한 해석 권한은 오로지 대법원에만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한정위원과 한정합헌 판결은 법률 해석이지 헌법 해석이 아니라는 제가 생각할 때는 괴상망측한 논리를 가지고 그걸 거부를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을 통진당을 해산을 했다면 이건 됩니다. 네. 그 구성원을 없애는 건 소죠.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은 논리예요. 한정위원을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지금 법원에서는 그 소속된 구성원에 대한 작은 부분에 대한 부분은 법원에만 결정 권한이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권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예를 들면 네. 어떤 프랜차이즈 식당이 있다 치죠. 네. 그 본점이 있고 지점이 있고 이럴 거 아닙니까? 근데 헌법재판소가 이 본점에서는 독극물을 식재료로 사용해서 전국에 있는 말하자면은 그 지점에다가 내보냈기 때문에 이 식당은 다 문을 닫아야 된다. 그렇게 판결을 내렸는데 이 지방법원은 이 지점은 뭐 큰 문제가 없으니까 이거 놔두자. 뭐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예를 들어 뭐 어떤 회사가 있습니다. 뭐 X전자라는 회사가 있는데 네. 부도가 났어요. 네. 그래서 회사가 청산이 되고 해산이 됐습니다. 네. 근데 그 종업원이 법원에다 대고 네. X전자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냈는데 네. 법원에서 근로자 지위 맞다. 인정이 네.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니 그래놓고 법원행정처는 헌법재판소의 월권을 지적했다는 점에서 이번 그러니까 판결은 제가 적절하다. 제가 이거를 왜 네. 단순위원과 한정위원 예시를 왜 들었냐면 같은 논리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월권이라고 얘네들의 표현이 좀 거시기한데 아무튼 법원이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헌법재판소법에 위헌정당 해산 여부만 규정이 돼 있으니까 헌법재판소는 정당에 대한 해산 심판만 할 뿐이고 그 소속 구성원에 대한 지위상실 여부는 법원의 권한이다. 똑같은 얘기예요. 헌법재판소법에 위헌만 규정돼 있으니까 위헌만 할 뿐이지 한정위원이나 한정합헌은 못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건 똑같은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예. 이런 표현이 가당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밥그릇 싸움이라고밖에는 잘. 근데 안 이거는 보입니다. 저는 뭐 항상 황성욱 변호사는 네. 양비론을 싫어하지 않습니까? 네. 양시론도 싫어하고요. 그렇습니다. 예. 황성욱 변호사는 일도 양당. 예. 네. 이거는 밥그릇 싸움이라고 하면 안 되고요. 네. 대법원의 일방적인 헌법 침해 행위입니다. 이건 대법원이 이 경우에는 잘못한 거다. 그 헌법재판소에 대한 네. 끝없는 침해가 있어 왔어요. 그 권한에 대한. 근데 이게 헌법재판소가 89년에 생긴 이후로 물론 88년. 네. 88년 네. 생긴 이후로 과도 있지만 음. 공도 지대합니다. 네. 왜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은 인정되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간접적으로나마 어떤 입법기관이라든지 네. 사법부에 대한 견제 역할을 해왔어요. 근데 이제 대법원 입장에서는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최고의 사법기관은 대법원이라는 그 타이틀을 유지하고 싶고 국민들에게 어떤 절대적인 신적인 존재를 갖고 싶은데 헌법재판소가 자꾸 찍자를 붙인다고 해야 되나요? 옛날처럼 위헌 여부도 대법원의 전원 합의체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헌법재판소라는 기관이 생겨서 예. 이게 뭔가 좀 견제구도가 우리나라 네. 3공화국 때는 대법원에서 그 위헌 여부를 심사했지만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거의 위헌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나 헌법재판소 생긴 이후에 엄청나게 위헌 판결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국민의 기본권이 신장이 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국민들도 헌법재판소를 신뢰하는 제가 경험적으로 느낄 때는 헌법재판소의 신뢰도가 더 높을 것입니다. 근데 이 헌법재판소가 문제점이 하나 있어요. 뭐죠? 우리 법원에 가시면 예전에 강정구 교수가 뭐 집달리라는 표현 썼잖아요. 그렇죠. 네. 집행관들이 있습니다. 네. 헌법재판소는 집행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판결만 내릴 뿐이지. 판결을 내지 스스로 집행을 못합니다. 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받아도 그게 국민적 의지와 정부의 어떤 행정부의 뒷받침이 없이는 그 판결이 구속력을 가질 수가 없어요. 선언적으로 끝나거나 구속력이 있어서 실제로 집행되지 않거나 이럴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뭐 법대생들은 다 아시지만 예전에 세금 관련해서 헌법재판소가 한정위원을 했는데 네. 대법원에서 그걸 전혀 무시하고 판결한 게 있었는데 그게 구제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집행을 해야 되는데 네. 집행을 못하니까. 집행을 못하니까 집행권이 없으니까. 예. 네. 그래서 제가 일관되게 주장하는 건데 국회에서도 법률을 개정해서
재판에 대한 헌법 소원은 인정해야 됩니다. 이제는 전주지법에서 이런 판결이 나오면 이 판결이 헌법에 합치됐는지를 한번 헌법재판소에 가져가는 그런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거는 정말 저 정도 나이 또래 밑으로 법률가들은 다 제 말에 동조를 할 거예요. 이론적으로 이미 입증이 끝난 얘기입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도 다 명망 있는 법률가시고 그렇습니다. 대법원장 이하 대법원 그리고 뭐 고등법원 뭐 부장판사 이런 분들도 다 명망 있는 법률가신데 예. 그 사실은 다들 서로 아는 사이 아니겠습니까? 뭐 그럴 수도 있고요. 근데 왜 이런 예. 그럴 수- 상호간의 견제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예전에 초창기 헌법재판소 초창기에 생길 때 이제 법조인들 사이에서 대법관이라는 그 타이틀이 최고고 헌법재판관은 그보다 조금 낮춰보는 네.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대법관 후보에서 탈락하신 분들이 헌법재판관으로 가는 네. 그런 초창기가 있었는데, 그러나 그 이후에 헌법재판소에 위상이 위상이 올라가면서 올라가고 국민적 지지가 올라가니까 그것에 대한 어떤 반작용이라고는 해야 될까요? 그리고 저는 이 말을 꼭 하고 싶어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견제받지 않는 권력기관은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의 삼권을 보면요, 견제를 거의 받지 않는 기관이 딱 한 군데 있어요. 그게 바로 법원입니다. 아 국회는 어쨌거나 언론이나 국민들이 감시에 국회는 임기가 있지 않습니까? 선거 때 다음에 낙선이 될 수도 있고요. 법원은 실질적으로 임기가 뭐 법원이 헌법상 견제받을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국회에서 탄핵하는 것밖에 없는데 네. 지금 국회의원들이 법원 탄핵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한 적이 없죠. 왜냐? 선거법에서 100만 원 이상 판결 받으면 의원직 상실이니까. 의원직이 날아가니까 판사들한테 잘 보이려고 전혀 탄핵하지 않죠. 유일하게 헌법재판소가 아주 간접적으로나마 견제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부터 법원을 견제할 수 있는 그 제도적 장치를 한번 연구해 봐야 돼요. 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네. 점에서 비록 사법부가 가진 권력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는 수동적 권력이라고 하지만 이게 절대화되면 부패한다. 그리고 그 문제가 생깁니다.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법원 행정처가 지방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한다라는 것은 이거는 재판의 독립에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재판권 침해네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네. 비록 이 전주지법의 그 판사님의 소신이 옳고 그르다는 것은 우리가 비판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어떤 같은 조직의 상급기관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여지가 보인다라는 것은 이것은 정말 중대한 헌법 침해 사안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경우는 대법원의 무리수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